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개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7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죠. 세계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한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바꾸기 위해서 한 걸음씩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BBS TV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보 변택주입니다. 네, 우리 늘보 변택주 작가님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참 많으신데 우선 최근에 별이는 불교가 궁금해? 네, 라는 책을 내셨죠. 예. 별이가 누굽니까? 아, 별이는 하늘의 별이라는 뜻인데요. 별이. 그게 제가 한 4~5살인가? 예. 그때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별이라고 이제 아. 남아서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별이는 어떤 뜻의 중심, 줏대가 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장 칼 같은 걸 벼린다고 연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고요. 아. 아이들한테 10대에게 어울리는 이제 불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서 지어낸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좋은 그 기획 의도로 만드신 책인데 책의 부제가 10대와 함께 읽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이야기. 불교라면 좀 어렵다라는 네. 인식을 많이 갖는데 얼마나 쉽길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가 좀 어렵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게 제 화두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번뇌를 시달림으로 풀었다든지 또 사실 세종 임금도 그 5세기 때 깨달을 각을 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헷갈릴 미혹하다 하는 그 미자를 모르다 이렇게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달은 분 하면 조금 어렵지만 아는 분 그럼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알기만 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삼기 같은 것을 저는 이렇게 풀어요. 이제 제가 모셨던 법정 스님은 삼기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 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청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푸셨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쉽게 다가서서 온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 품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제 위 없는 그러면 애들이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가르침 품에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맑디 맑은 승가 품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이 불교를 어른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설명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그런 계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사실 그건 이제 불교신문 기자가 할아버지 불교가 쉬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편씩. 예.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1년을 연재하기로 했는데 좀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이태 동안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그 밑바탕에는 제가 좀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다는 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자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데다가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짧게 한글 전용을 몇 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해서 한자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유 같은 것도 우리말로 까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교가 저는 더 어려웠죠. 네. 그래서 불교 용어를 볼 때마다 꼭 저는 이제 사전을 옆에 놓고 낱말을 풀어서 보면서 아니,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풀었을까? 사실 부처님은 인도 분이신데 네. 한자 말을 꼭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던 바탕이어서 조금 더 쉽게 읽는 분들이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규 그 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네. 나오셨고 그 뒤는 쭉 독학으로 하셨나요? 뭐 독학이라기보다 그냥 어.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그냥 뭐 자연이 스승이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작업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글을 쓰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불교를 뭐 대불청이나 대불련 같은 네. 그 대학 뭐 불교연합회나 이런 데 다닌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불교를 학문으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삶 속에서 이제 불교를 만났었고 그렇게 삶 속에서 녹여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글로 옮길 때 내가 머릿속엔 이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혔다고 할까요? 뭐 공 같은 것을 풀어낼 때 특히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무아나 무상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고 네. 그것이 이제 연기이자 공이다 할 때 그걸 이제 될성이라고 풀었습니다. 제 의지를 어떻게 이렇게 의지대로 자율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될 수 있는 성질이 거듭거듭 이렇게 불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랬겠네요. 네. 이른바 그 될성 부른 나무 할 때 그 될성, 예. 될 수 있는 성질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가능성 이러는데 예. 사실 될성이란 말이 훨씬 더 쉽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흔히 쓰는 말이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표현을 네. 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내 말 사용 설명서 예. 그건 어떤 책인가요? 그거는 이제 역시 그것도 10대에게 맞는 네. 요즘 10대들이 이제 서로 말을 오해해서 싸움이 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어른들의 말이나 이제 글을 읽었을 때 맥락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좀 밑에 생각을 깔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그런 철학을 바탕한 건데 원래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은 도법 스님하고 한 2012년부터 그 붓다 대화라는 부분을 같이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꾸준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려진 것들을 이제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는 아주 불교색을 드러낸 거고 내 말 사용 설명서는 불교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불교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 참 10대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한 책을 내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는 특별한 계기는 있었나요? 제가 이제 특히 불교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군인들하고 뭐 한 15, 16년 정도 한 달에 한 2번씩 이제 군법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예.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맑고 정말 부처님에 가까운 얘기들을 뭘 물어봤을 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바뀌는가 봤더니 거의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좀 가라앉아지고 맑음이 탁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럼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6년 공부했던 도덕책이 바탕이 돼서 그러니까 나중엔 뭐 바른 생활이지만 저는 도덕책을 배웠습니다. 도덕이었죠, 맞아요. 네. 네. 그게 바탕이 돼서 그 바탕에서 불교를 만났고 불교가 굉장히 그 바탕에 가까운 종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아까도 뭐 이제 가방끈이 짧은 상태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이때 말을 좀 바르게 쓴다든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걸 심어주는 게 매우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 말 사용설명서를 비롯해서 지금 별이는 불교가 궁금해 이런 얘기를 썼고 또 순 우리말로 풀어 쓰는 뭐 우리말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생 애들에게 맞는 글을 네. 앞으로 좀 풀어가는 게 제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제 업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 해 나가시겠군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의 내용이 불교의 세계와 굉장히 상통하는 네.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발견을 하셨네요. 변택주 작가는 불교계에서 법정 스님 책을 많이 내신 분으로 유명해요. 법정 스님의 숨결, 법정 나를 물들이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 이런 책들이 다 법정 스님하고 관련이 있죠. 네, 어떻습니까? 그 책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책들인지.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법정 스님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길상사에 가서 법정 스님을 배웠죠. 그 전에 이제 뭐 동아일보라든가 샘터라든가 이런 데서 스님의 그 수필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사서 읽고 또는 이제 불교를 제가 가까이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서 스님들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 것보다는 거의 이제 책으로서 불교를 대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책이 동국여권에서 나온 불교 성전이라는 책이에요. 불교 성전.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정 스님이 풀어 쓰신, 물론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하셨지만 주로 중심이 돼서 풀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권에서 많이 이제 불교를 만나오고 또 법정 책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주로 조계사를 다녔었는데 그 길상사를 창건하면서 아내가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아내는 불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창건 법회 때는 뭐 그냥 너무 워낙 사람이 많이 올 테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그 이듬해 첫 법회 때 또 신문에 났다고 하면서 아내가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침 갔는데 여기가 굉장히 절 같지 않고 단청도 없이 아주 정갈하니까 그렇죠. 이 절을 다니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불자가 아니니까 절을 다니고 싶다니까 저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길상사를 가게 됐고 가면서 이제 법정 스님 그 거기 1호 가족법회에 사회를 볼 분이 마땅치가 않다고 자꾸 딱하게 해요. 그러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남들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해줄 수가 없겠느냐 해서 그 법회를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법정 스님 법회를 빠짐없이 제가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스님의 책을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근데 2006년에 그 스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걸 제 선배한테 선생님 또래쯤 되시는 분인데 선물을 줬더니 그 전에는 이제 몇 권을 드렸는데 잘 받았다라고 잘 봤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법정 스님 강원도 사는 스님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책을 자꾸 주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은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예. 스님은 우리한테 울림을 많이 주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뜨악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스님이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이지 않나. 그렇다는 스님의 그런 따뜻한 면,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려고 하는 면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쓰고 책을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제가 일기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혼자서 글쓰기 연습을 해서 이제 쓴 것이 법정 스님 숨결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3월에 돌아가시는데 1월에 그때 주지 스님인 덕현 스님 편으로 스님에게 보여드렸더니 이제 몇 곡지 읽고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입적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스님이 절판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또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육조 스님, 육조 해능이라고 이제 그 스님의 말씀도 전해진 것은 그 후학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서 풀어내고 책으로도 만들고 했기 때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승의 말씀이 절판이 되면 지금은 이제 저작권이 70년이지만 그때는 50년이었어요. 네. 그건 50년 동안에 이렇게 단절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판했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알리는 게 제가 이제 말과양기록회 회원이니까 같이 알리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이제 말과양기록회 이사직을 사표를 쓰고 그 뒤로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 한 20여 분, 한 40여 분 인터뷰를 해서 만드는 책이 법정 나를 물들이다. 그다음에 가슴이 부르는 만남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법정 스님 행사의 사회를 보신 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입적 이후에 스님의 그런 또 남기신 말씀들을 책으로 내셨으니까 그야말로 선년의 선과입니다. 예, 참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을 글로만 만났어요. 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울림이 큰 그런 삶을 사신 분이군요. 예. 예,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우선 변작가 스스로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셨다고 들은 사실입니까? 그게? 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게 이제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그때이지 그 즉시 현금 갱무 시절이라고 임재선사가 한 말입니다. 예. 언제 또를 기다리느냐 하는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1년이면 술을 550일 정도 저녁 때 마시면 새벽까지 마셨으니까요. 마시고 담배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별로 없지만 술 안 마시는 날은 한각 반. 술을 마시면 한 3각 가까이 더 폈었는데 피우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만 피우고 그만 마시자 이렇게 해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저녁 시간이 살아나서 식구들이나 좋은 이웃들하고 사랑 어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니까 아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으실 거고요.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결을 쓰게 된 계기가 스승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예.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50대 중반까지 사실 일기 한 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작가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텐데 이게 뭐 아마 이보다 더 크게 예. 그 영향을 받고 바뀐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변작가 스스로가 큰 변화를 네.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12년간이나 법정 스님 법석 사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긴 세월인데 법정 스님 법석 분위기가 어땠어요? 12년간 사회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법회는 대체로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엄숙하죠. 거의 법석 한 번 할 때 2-3번 정도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굉장히 그 우스갯소리를 잘하십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혼자 먹는 밥은 그 주유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먹으니까 정말 생일을 맞은 것 같다는 얘기 같은 것을 비롯해서 또 뭐를 이렇게 드시고 나서 증거인멸 이제 이런 걸 할 때 예. 우리 증거인멸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싹 드신다든가 예. 하면은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예. 이제 해학이 넘쳐나시고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원고를 다 써가지고 나오셔서 그러니까 40분 정도 원고를 꼭 써갖고 나오십니다. 예.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곁다리로 세지 않으시죠. 예. 그런데 날이 춥거나 예. 그러니까 거기 법당 안에 꽉 들어봤자 겨우 7명이 이렇게 입시롭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근데 1,500명 정도 내지 이제 나중에 설법전이 키우고 이제 극락전도 커졌지만 초기에 법당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가까이 올 때도 있으니까 바깥에 주로 서 있거든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날이 춥던지 궂은 날 같은 때는 한 20분, 25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써와서도 얼른 줄이시면서 이제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어른의 법석은 그대로 그냥 배려였습니다. 아,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그대로 글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네. 대중 앞에 서셨군요. 역시 준비입니다. 잘하는 스피치는 많은 준비의 결과라고 그래요. 예. 그걸 실천해 보이신 분이 법정 예. 스님이셨군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울림이 깊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가 하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그 어른이 예. 그런 얘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참 허망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생각하거든. 네.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글은 200% 보장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바탕에서 그렇게 원고를 꼬박 써와서 당신이 글로 정제된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뚜렷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 싶습니다. 말씀이 옳으십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대중 앞에서의 스님의 그런 모습을 봤고 또 가까이서 봤을 때 개별적으로 어떤 느낀 법정 스님의 그 모습이라 할까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법문하러 치러 이제 가사장성을 수하고 내려오는데 저쪽으로 이제 언덕 멀리 그 이제 사무장 거사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짧은 구루마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좀 힘겨워 보이니까 이분이 어른이 막 뛰어가셔가지고 그걸 미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허투루 보고 하지 않는 어른이시죠. 완전한 인격. 예, 그래서 그런 인품. 따뜻함을 예. 전해드리려고 법정스님 숨결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랬군요. 예. 우리 시대에 그런 어른이 계셨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네. 예. 법명도 법정 스님께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네, 무슨 법명을 본명은 받으셨어요? 이제 지광이라고 지광. 슬기로울 지자에다가 빛광자를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거는 제가 이렇게 윤똑똑이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하고 더 깊고 슬기로워지라고 그런 본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슬기로운 빛이시군요. 네. 아니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평소에 그 늘보라는 수식어가 성함 앞에 네. 잘 붙던데 늘보, 나무 늘보 얘기예요. 예. 나무늘보는 보통 이제 느림보, 게으름뱅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늘보는 그 느리게 살려고 무던히 본인을 바꿔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젖먹이류 동물류는 체온이 높지 않습니까? 예. 높은 체온을 지키려면 많이 먹어야 하죠. 더구나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계속 먹거나 되새김질하고 양도 그렇게 하는데 나무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수마시들의 녹술이나 이런 게 표적이 되기가 쉽죠. 움직임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덜 움직이고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는 걸 못 느끼도록.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똥을 누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내려온다고 해요. 그렇게 진화를 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한 7, 8도 정도 낮춥니다. 그래서 32.7도에서 24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요. 그 동물이. 그래서 하루에 이파리를 3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덜 먹고 덜 쓰고 좀 느리게 살더라도 바람직하게 사는 삶. 요즘에 아마존 산림이 이제 불이 타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아마존에 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한 이만큼 되는 크기, 7cm 정도가 되는 동물인데 그 나뭇잎을 그토록 많이 먹었다면 아마존의 산림이 살아남기가 어려웠을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느린 삶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게 느릿느릿 늘 좀 바보처럼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늘보. 예. 법정 스님하고 맑고 향기롭게 활동도 하셨는데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맑고 향기롭게는 보통 일반인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데요. 불교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에는 불자보다는 비불자가 더 많았습니다. 시민 모임인데 주로 하는 활동, 그야말로 말꼬라는 말은 본래 붙다 본래 청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맑음은 이제 부처님 다음을 드러내는 거고요. 향기롭게는 이렇게 개개인이 붓다처럼 이렇게 되어서 세상에 널리 그걸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의 일들은 어떤 뭐 복지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미 만들었는데 유지하는데 애로를 겪는데 가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밥퍼차에 가서 밥을 퍼주는 거라든가, 또 뭐 천주교 단체 어떤 데에서 뭐 양로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뭐 불교 단체 마찬가지고요. 또는 밭도 갈아드리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꽤 오래도록 그 뭐 관악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묻어놓은 쓰레기 같은 거를 캐내서 이게 뭐 벤치 밑에 같은데 이렇게 네. 라면 껍질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땡기다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한 1톤씩 나와요. 그런 걸 다 아이고. 끄집어내고 예. 또 산행할 때 늘 이제 고무봉지하고 비닐종이를, 그러니까 집게하고 비닐종이를 갖고 가서 담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결식 이웃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제 잘 드러내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이제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또는 목욕탕 주인이 그 전에는 이제 목욕탕 쉬는 날 그거를 이제 거린들한테 개방을 해서 목욕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같이 아우러져서 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향기롭게 돕는 일이군요. 돕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겠다 이런 예, 것이어서 마음, 예. 첫째는 우리 마음을 네. 잘 살피는 일서부터, 네. 그다음에 세상을 맑히는 일, 아. 그다음에 자연을 맑히는 일. 네, 네. 특히 이제 법정 스님은 자연 보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펄쩍 뛰셨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한단 말이냐. 보전이라는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보호라는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이렇게 하실 만큼. 예, 그러니까 자연을 잘 이제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걷어내고 그런 애를 쓰는 일들을 하고 있죠. 네. 어느 신문에서 내 인생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일화로 법정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걸 봤습니다. 법정 스님의 어떤 말씀이 깊이 마음에 박히셨나요? 부처님 오신 날에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기보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또는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비심에서 왔습니다. 물론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1998년, 99년, 2000년서부터 이렇게 쭉 부처님 오신 날 말씀하신 거를 다 봤는데, 전부 부처님 오시는 날, 당신들이 바로 부처로 놔두는 날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법정 스님이 가장 처음에 쓰셨던 1972년도에 쓰셨던 영혼의 모험을 봤더니, 거기에 옛날에 보고도 무심코 지났는데 오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글 속에 부처님이 오신 날을 오시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끝맺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님이 40살, 그러니까 속세 나이로 40이 되셨을 때 쓰신 글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오래전서부터 이미 스스로가 부처로 살아야 한다는 그 뜻을 거듭해서 세상에다가 얘기해 오셨구나 하는 거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날마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 그럼 세계가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늘 이렇게 글 같은 거나 이런 네. 거 한 말씀 써주실 때 가장 많이 써주신 말이, 네.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세요라는 소리를 많이 써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날마다 부처로 피어나라는 소리셨던 거죠. 그렇네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꼬마 평화 도서관을 열고 계신다는데, 꼬마 평화 도서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이 한 30권 남짓 들어가는 거의 책꽂이 하나 정도면 누구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구호를 걸고 예. 도서관을 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34곳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절이나 교회에도 있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복도에도 있고 반찬 가게나 카센터 그리고 연립주택 조그만 현관에도 있어요. 누구나 낼 수 있죠. 또 십시인반으로 평화책을 그러니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내겠다는 분 가운데 돈이 없다고 하면 뭐 사실은 한 30권 정도라고 그러면 거의 50만 원 미만이면 책값은 되고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열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곳곳에 여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책 읽는 모임, 네. 소리 내서 책 읽는 모임을 가져야 한다. 낭독회.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읽고 오기가 벅찬 이들도 있고 또 글로 된 것을 읽기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예. 평화도서관에는 그림책이 한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기 하는 데는 보통 6, 7분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의무로 한 번 이상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첫째 의무고요. 그게 좀 퍼지면 네. 평화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예, 예. 평화 명상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있는 사람끼리 평화를 이어간다든가 예. 하는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꼬마 평화 도서관장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현재 그걸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보통 평범한 이제 엄마나 아빠 또는 뭐 중학교 3학년생도 지금 2명 있고요. 예, 예. 엄마하고 어린 딸하고 같이 도서관장인데도 있고요. 어허. 뭐 학교 선생님인데도 있고 예, 예. 또는 뭐 노근리 평화박물관 이사장께서도 도서관장이기도 하고 또 5.18 기록관 관장님도 도서관장님이기도 하고 거기도 다 통합평화도서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카센터 주인도 되기도 하고 어허. 반찬가게 주인도 도서관장이기도 하고 예, 예. 북카페나 카페 주인이 도서관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각 그 꼬마 평화 도서관별로 각각 운영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네. 예. 뭐 중앙에서 다만 이제 컨트롤하는 저희들이 거는, 6달에 한 번씩 어. 선정위원이 선정한 평화책을 한 5권에서 6권 정도 많을 때는 뭐 한 예. 10권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파악은 하고 계시군요. 상황을 예. 어느 군데 지금 있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고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하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 명패 전달식도 해드리고 그래요. 또 여는데 지원하기도 하고 또 무슨 행사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보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예, 예. 평화살림 놀이마당을 함께 열기도 하신다고요? 네. 이건 평화살림 놀이마당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좋은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평화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 또 거기 있는 분들이 평화 얘기도 하고 또 음악 같은 걸 있는 그런 잔치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주로 대중들한테 꼭 이렇게 포스트잇을 나눠줍니다. 네, 네. 그래서 평화는 뭐다 이렇게 쓰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평화는 피자다, 평화는 우리다, 네. 평화는 군대 안 가기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평화는 무기 없애기다. 이런 많이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가슴 속에다 평화 풀씨를 심는 잔치가 평화살림 놀이마당입니다.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꼬마 평화 도서관 또 평화살림 놀이마당 그 해오시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김유진 선생님이라고 광주에 있는 선운중학교인데 거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가 지난해에 열었거든요. 도서관장인데 지금 3학년이 돼서 그 친구가 이제 도서관장인데요. 예. 근데 거기 선생님이 복도에 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책을 아마 7, 80권 정도 샀는데 그걸 이제 열흘 단위로 책을 복도에다가 한 7, 8권만 전시를 해놓고 보게 하고 열흘 단위로 새롭게 갈아대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책 원고라고 해서 원고지 책 씨앗이라고 해서 원고지를 둬두면 애들이 한 줄이든 아니면 필요하면 뭐 대여섯 줄이든 원고지를 한 2장을 넘기든 자기가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 네. 대신 뭐 꼭 느낌에 대해 양식이 없고 자기 편한 대로 쓰도록 해가지고 평화를 서로 나누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신 네. 곳이 있고요. 그분이 이제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좀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예. 원래는 수십 년 동안 옷만 만드셨던 사업가였다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기업 커뮤니케이션 코칭도 하시고, 예? 아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지금은 불교계를 위한 신대성 네트워크 운동도 하신다고. 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발을 예. 담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승이라면 보통 큰 탈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길이라는 게 좁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고 아담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대승 네트워크의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커다란 탈 것보다는 손수레 정도로 작은 탈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럿 모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기보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를 나눈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대여섯 명이 모인다든가 이런 작은 모임들이 자꾸 일어나서 불교를 몸으로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살이 뭐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한몸살이라고 우리말로는 풀어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붓따로 살자 운동도 하고 계시죠. 어쩌다 보니까 예. 이제 붓따로 살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스승님께서 해 오셨던 게 이제 그 일상에서 붓따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마침 도법 스님께서 2012년에 그런 일을 같이 하시자고 해서 그런 쪽도 같이 이렇게 네. 힘을 조금씩 보태고 그러시군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생애 어떤 큰 고비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경우에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얘기냐, 붓따로 살자라는 것이. 예. 자기의 삶을 붓따로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참 큰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부처님은 예. 얼마나 그 삶 자체가 고달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흔연하게 받아들이고 예. 당신이 그 살던 석가족이 멸망되는 걸 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게 그러셨죠. 얼마나 아팠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예. 그런데도 의연하게 세상을 아우르면서 사셨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뭘 배워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변택주 작가 평생의 화두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이러나 저러나 살림 아닐까 싶습니다. 살림살이. 보통 살림살이 하면 네. 어머니들이 이제 가정 살림살이를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게 가정에서 비롯하지 않습니까? 살림은 죽임에 맞선 말이니까 살림살이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모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 이게 되살려 나간다면 뭐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또 뭐 지상의 불국토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 예. 그렇습니다. 살림이죠, 그죠? 네. 앞으로도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시겠는데 어떤 발언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작은 걸음 한 걸음이라도 좀 뜻깊게 디뎌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법성 스님 만난 분 인터뷰를 하는데 원불교의 박청수 교무라고 전 세계 55개국을 도운 분이 계시거든요. 마더 박청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 연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완전 연소. 예, 이제 지금 80대 중반이 되신 분이신데 지금도 그러고 계셔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완전히 다 태워서 죽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네. 봉사, 혼 다 태우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불교 방송 같은 매체, 저도 사실은 불교를 잘 모를 때서부터 BBS 라디오 불교 방송을 듣고 불교를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중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해주신 게 일단 고맙고요. 또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불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슴에 평화씨앗 하나 뿌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 혹시 공화평화도서관을 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BBS TV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입니다. 오늘은 불교계 안팎에서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변택주 작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의 힘이란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흐르면서 돌을 뚫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자신부터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갖고 간다면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